엄마라는 정체성과 과학자라는 정체성이 전통적으로는 결합되지 않는 두 단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합치시려고 했고 그 본인만의 어떤 방식을 찾아내신 게 되게 근데 크리에이티브한. 전통적으로 합쳐지지 않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드러내고 싶었던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과여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문성실 박사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문성실 박사님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로타 바이러스 백신 연구팀에서 연구를 네,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네, Science Goes On이라는 책의 저자시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랩순이 맘이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셨다고 하셨고, 또 재미 한인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에서도 뭐 멘토링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시는 연구자분을 모셨습니다. 음, 저는 사실 여태까지 친구들만 인터뷰를 해봐서 오늘 많이 뚝딱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성실이고요. 저도 친구죠. 저도 친구죠. 그죠? 패친. 저 패친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다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재미 한인 여성과학자들을 위한 그런 단체가 있어요. 재미 한인 여성과학기술자 협회 KY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는 KY즈 헤드쿼터의 회장으로서 재미 여성과학자분들을 위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아이디로 불러야 된다면서요. 닉네임으로. 네. 네, 넵순이 맘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랩순이 맘으로 오늘 갈게요. KYG가 코리아 영 이게 뭐예요? Korean American Women's in Science and 아, Engineering, KWISE. 이게 원래 있었던 조직인 거죠? 거기에서 활동. 저희가 지금 20년 됐어요. 작년이 이제 20주년이었고, 지금 미 전역에 7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 NIH 지역, 그 다음에 워싱턴 DC,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사우스 이스턴 지역, 그리고 이제, 텍사스, LA, 샌디에고, 지금 현재 이렇게 7개 챕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메일 리스팅으로 회원 가입되신 분은 한 1,500분 정도 되신데,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전국적으로 미 전역에 한 400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크네요. 400분, 네, 네, 액티브 네, 네, 멤버가 400분이나 되신다는 게. 네, 네. 각 챕터에서 한 6, 70명 정도, 뭐 작은 챕터는 좀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회원분들이 학생부터 네. 좀 네, PI 학생도 포션까지 있고, 네, 이렇게 PI 다양하게. 레벨까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조금 특색이 있어요.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학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짧게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턴오버가 빠르고 젊은 분들이 중, 중심이 돼서 요즘 많이 활동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PI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가 요즘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되게 젊은 연령대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있는 이제 사우스 이스턴 지역은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있긴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CDC에 있는 사람들처럼 터줏대감들이 좀 많아서 스테이블하긴 하지만 이제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NIH 지역 같은 경우는 NIH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특색이 좀 있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어, 기업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예, 음, 그래서 그쪽 벤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각각의 특색을 갖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각 지역에서 좀 자주 모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어떤 자리에 모이게 되나요? 그게 1년에 한 번 모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 근데 저희가 회비를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서 음, 그렇게 1년에 한 번 모이기는 저희가 주로 이제 버추얼로 코비드 때는 이 줌을 통해 가지고 전체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시차가 있다 보니까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시도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동부, 서부 이렇게 예전에는 리저널 컨퍼런스라고 해서 했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각 챕터에서 애뉴얼 컨퍼런스를 해요. 음, 그래서 가을에 애뉴얼 컨퍼런스 한번 하고 그다음에 멤버십 드라이브 같은 활동도 있고 그리고 각 챕터를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챕터에서는 액티비티를 많이 해요. 같이 뭐 등산도 가고 어떤 챕터는 북클럽 같은 것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동부랑 서부가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위셋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글로벌 멘토링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동부랑 서부랑 나눠서 미국에 있는 멘티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멘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멘티를 또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동부, 서부로 나눠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금 한 4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 멘토링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어요. 가끔씩 페북에서도 네.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 사실 저도 약간 멘티의 마음가짐으로 랩스님 맘님을 찾아뵀었었고, 2년 네네. 전에. 그리고 예, 지금도 예, 약간 예. 그런 마음이긴 한데, 어, 보통 어떤 멘티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그리고 또 보통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멘티의 그 충의가 되게 다양해요. 어떤 멘티들은 정말 당장 내가 뭔가 필요한 멘티들이 있어요. 내가 당장 취업을 해야 되고, 당장 유학을 가고 싶고, 당장 뭐 포스닥을 가고 싶고, 당장 교수 지원을 해야 되는 그렇게 진짜 급한 멘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멘티들은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뭔지 모르고 친구 따라서 지원했는데 친구는 안 되고 본인만 덜컥 음,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멘티를 딱 봤을 때는 준비된 멘티가 훨씬 더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멘토링이라고 해서 뭐 한다니까 내가 그냥 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준비를 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멘토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걸 얻어가고 성과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미국에 있는데 자기는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직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멘토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연구 교수 같은 걸 하고 계셨지만, 그러면 남편을 만나러 왔을 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 계신 다른 교수님들과 연결을 시켜서 인터뷰를 해서 후닥을 왔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어, 저희는 CDC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CDC라 그러면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펠로우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멘토링 때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나 텍사스나 다른 지역에 있는 멘티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랑 직접 컨택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나요? 더 자세한 걸 묻고 그다음에 음, 어떠한 베네핏이 있나요? 그리고 언제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실제로 펠로우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컨트랙터라고 해서 그런 걸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정규직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공고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공유도 해드려요. 그래서 음, 그런 걸 보고서 또 이번에 텍사스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정규직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이 있고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나눠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멘토링이라는 게 아, 선생이라고 전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 레퍼런스라고 생각해요. 멘토라는 거는 우리가 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지 어, 그런 그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주 왜요? 대단한 뭐 학문의 경지에 올랐거나
매스컴에 막 나오거나 뭐 논문을 막 빵빵 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실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과학자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나눠주는 그런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음,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터뷰 스킬 같은 거, 엘리베이터 피치, 그다음에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력서도 기관마다 써야 되는 방법들이 틀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 논문 같은 경우는 분야마다 또 특색이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멘티들과 계속해서 피드백을 나누면서 이번엔 그건 뺐고 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로컬로 실제로 멘티들과 만나는 모임을 가졌는데 맨날 멘토들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멘티들한테 발표를 시켰어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처음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학부 때부터 어떻게 해서 이 멘티이지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얘기하고 어떤 게 자기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지를 발표를 시켰거든요. 근데 한 10명 정도 했는데 되게 좋았고 실제로 그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 있으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부 아틀란타에서 모임을 했는데 테네시 멤피스에서도 오시고 텍사스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시고 그래서 본인들이 자비로 오신 거예요. 그걸 다 지원을 해주면 정말 좋지만 아쉽게도 지원을 못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오셔서 이러한 자리에 참여를 하시고 너무 좋았다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언니들이 있는 느낌 있잖아요. 든든한 언니들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멘토 입장에서도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생길 때도. 음. 저는 그렇죠. 멘토링이라 생각하면 되게 막연하게 그냥 인생의 선배 가서 뭐 그냥 되게 막연한 조언들을 이 음. 오가는 그런 관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언들이 오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좋아 보이네요. 네, 사실은 멘토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멘토링도 해오셨고, 팀워크도 좋고, 멘토분들끼리 팀워크도 좋고, 그래서 역할 분담도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다 자기들의 일이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죠. 네. 저 그 연구하시는 연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네, 저는 로타바이러스라고 아이들 5세 이하의 아이들이 그 설사를 일으켜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원 다닐 때는 이 바이러스가 그 연구비를 받기 위한 용역 연구 토픽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실험실에서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저의 인생이 돼버렸는데 그 분야를 제가 이제 미국으로 포닥을 오면서 쭉 한군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지금 17년째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백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은 생백신이라고 해서 입으로 먹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달달한 바이러스 생백신을 먹으면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험이 안 되다가 올해부터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10만 원 정도에 한 번 먹을 때 그럼 두 번이나 세 번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들이 이 백신을 위해서 10만 원이나 30만 원을 사비로 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싼 백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비싸죠, 물론 생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WHO나 이제 빌 게이츠 재단 같은 데서 좀 더 싼 백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굉장히 잘 들어요. 거의 한 뭐 80%에서 90% 이상의 백신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백신의 타겟이 되고 있는 저소득, 중소득, 저소득 국가에서는 한 40%,
뭐 아주 높게는 60% 정도의 효과밖에 못 보고 있어요. 실제로 아직도 이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설사로 죽는다니. 설사로 죽는 아이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백신. 지금 생백신이 잘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많아서 엄마가 면역을 갖고 있어서 엄마 모체 면역을 통해서 아기들이 엄마의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백신이라는 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약하게 감염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감염이 약하게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모체 면역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감염이 안 되지만 모체 면역은 몇 개월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신이 하나 안 듣는 이유도 있고 아니면 그 브레스트 밀크, 그러니까 모유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면역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항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영양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아주 다양한 처음에는 저희가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생백신이 안 들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생백신이 잘 안 듣는다는 거를 제가 이제 포스닥 때 처음 밝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다음 세대 백신을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히트 인액티베이트 백신이라 그래서 사백신인데 열 처리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킨 것을 저희가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비드 백신이 1년 만에 나오니까 백신을 금방 뚝딱 만들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10년이 뭐예요? 10년이 뭐예요? 지금 한 15년째 같은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어, 물론 이제 가장 좋은 효과가 좋은 바이러스 균주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불활화시키는지 불활화 방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애니멀 실험을 하죠. 그래서 동물 실험도 뭐 쥐 실험부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쥐가 애니멀 모델로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애니멀 모델로 사용된다는 거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병증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그걸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피글렛이라고 해서 무균돼지 아주 베이비들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애니멀 모델 사용에 그런 한계도 있고 이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각각의 스텝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이제 누가 대주냐는 거죠. 그 미국 정부에서 이 돈을 뭐 대주긴 하지만 다 대주진 않고 그래서 저희도 빌 게이츠 재단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그런 그 제약 회사들, 백신 회사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바로 옆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임상실험에 들어가서 두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뿌듯하게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와, 너무 그래서 축하드려요.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실험실에서만 일을 했었는데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실험실에서 개발을 하고 이게 이제 상업 그런 회사로 넘어가서 실제로 백신에 사용될 수 있는 그 GMP 시설이라고 있어요. 그 시설에서 백신 생산을 하는 게 우리가 했던 거랑 동일한지 음, 확인하는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거기서 이제 트러블 슈팅도 많았었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애니멀 실험을 했을 때 어땠는지 또 실험을 해야 되고 그 효과를 또 보고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을 해서 FDA의 그 승인을 이제 우리 임상 실험하겠습니다라고 넣는 그 승인을 받기까지도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좀 더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앞으로는 이 백신이 상용화돼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음. 임상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뭔가 터미널 페이션트 그룹한테 먼저 적용이 돼서 이 약간 리스크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뭐 다른 옵션이 없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이 임상 실험에 임상 그 군에 들어가는 것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백신은 5세 이하 그쵸? 네, 아이들을 5세 위한 이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임상 실험 단계에
그 첫 그 실험군? 서브젝트로 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임상시험군은 주로 이제 캔서에 대한 그런 임상실험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을 시에 승인받지 않은 것들을 임상실험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지금 5세 이하 아이들이 걸리는 바이러스이지만 대부분 타겟이 3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태어난 지 3개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페이스 1 같은 게 저희가 이제 페이스 1 들어간 거거든요. 임상 1상. 1상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어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음, 안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갔을 때 어떤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우리가 뭐 보통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 있잖아요. 뭐 열이 난다든지, 피로감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백신을 맞은 부위가 부어오른다든지, 이러한 가장 베이직한 안전성을 보기 위해서 건강한 어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음, 그런 다음에 점점 연령을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와, 17년이 걸리셨다고 그랬나요? 정말 지난한 세월을 지나와서 정말 엄청 사람한테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되게 익사이팅한 순간이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백신이라는 게 어, 가장 처음 개발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메릿이 있잖아요. 가장 처음이라는 메릿이 있잖아요. 코비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처음 mRNA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메릿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후속으로 나오는 백신에 대한 거는 먼저보다 효과가 좋지 않으면 메릿이 없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저희는 홀 바이러스 자체를 이넥티베이션 시키는 거지만 다른 그룹에서 임상 실험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 프로테인 기반으로 한 리컨비네이션 백신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테인들을 실험실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백신을 주는 거였는데 프로테인이다 보니까 양이 일단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주번트라고 하는 면역 증강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이제 임상 시험 도중에, 이 면역 자체가 기존에 있는 백신과 그 차이가 그렇게, 뛰어나게 좋지 않다는 거가 이제 나와서 임상 시험이 이제 중단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저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있죠. 그래서 근데 백신이라는 게 치료제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치료제는 우리가 병에 걸렸으니까 이걸 낫기 위해서 어쨌든 먹잖아요. 먹고 어쨌든 맞고 하는데 백신이라는 건 내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맞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루 백신 같은 경우도 내가 안 걸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내가 걸리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 걸리면 내가 자연적으로 내 몸이 치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프리벤션이라는 것 때문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효과도 좋아야 되고 효과 좋다는 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를 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항상 백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게 음, 비타민을 먹어라 막 이러잖아요. 비타민 C를 먹으면 뭐 효과가 좋다. 천연 비타민을 먹어라 막 이러는데 비타민 자체는 우리가 FDA의 승인을 받을 때 백신처럼 이렇게 되게 스트릭한 그런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먹잖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스트릭한 이러한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친 백신은 사람들이 더 못 믿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 안전해야 되고, 더 만들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되게 조심스럽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R&D에 굉장히 많이 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덕트가 많이 나오지 않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가 또 백신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엄청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종류의 연구일 것 같아요. 저 또 여쭤보고 싶은 주제는 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랑 또
그 주제랑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엄마 과학자라는 음, 이제 에서도 내세우시는 이 정체성에 음, 대해서. 음, 네. 일단 저는 정부 기관에 있다 보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어, 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열심히 실험하고 하루 종일 실험실에 있어. 그때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 하루 종일 실험실에서만 있다가 밤 늦게 가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팀 리더가 오더니 너 그렇게 일한다고 돈 더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집 없냐고 그렇게 얘기한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와서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고 가다 보니까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간에 맞게 거의 맞춰져 있어요. 음. 예전에는 어, 내가 이거를 꼭 해서 오늘 밤을 새서라도 결과를 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이거를 내가 마이너스 2이니까 냉동실에 넣었고 내일 와서 봐도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깨닫게 됐고 내가 여기에만 100% 쏟지 않아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를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은 틀리죠. 왜냐하면 그랜트도 따야 되고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자기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부기관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방법이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좀 맞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지면서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깨진다는 걸 깨달았죠. 음, 왜냐하면 어, 제가 적어도 실험을 만약에 8시간 안에 열심히 실험을 했으면 집에 가서 논문도 좀 보고 뭐 한두 시간이라도 정리를 하고 뭐 데이터 정리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180도 바뀐 엄마로서의 삶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화장실 갈 때 또 따라가는 아이들. 그리고 뭐 어딜 갈 때도 항상 저랑 붙어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깨졌던 거죠. 저는 이제 남편이 저랑 다른 일을 하고 시간이 저랑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찍 가서 6시에 출근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플렉스블한 시간 관리가 가능했고, 그리고 실제로 6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코어 아워라고 그래서 9시부터 2시 사이에만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6시에 출근을 해서 2시에 퇴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아이들이 잠들 때 출근을 하면 뭐 아침에 아이들 뭐 보고 막 이런 것들은 남편이 하고 이제 2시 이후에 제가 집에 오면 3시쯤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고 그 다음 일정을 이제 제가 다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말을 하고 걷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왜냐면 그때 논문이 나오기 너무 힘들거든요. 데이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험은 열심히 하는데 데이터를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체성에서 막 혼선이 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아이들이랑 이제 과학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나도 유튜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를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과학놀이 같은 거, 뭐 그냥 재미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식초에다가 뭐 이거 뭐 소다 같은 거 섞어서 뭐 이렇게 폭발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비눗방울 놀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찾아가지고 아이들이랑 해보면서 아이들이 엄마가 과학자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음, 우리 어디 가서 이제 학교에서 뭐 우리 엄마는 그럼 우리 엄마는 사이언티스트야. 막 제가 강요를 했던 것도 있죠. 엄마는 과학자야. 강요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과학놀이를 하면서. 그리고 뭐 집에서 생선을 고등어를 사갖고 오면 일부러 이렇게 손질 안 한 걸 사갖고 와서 아이들이랑 그걸 하나하나 이제 해부를 하는 거예요. 음, 어디에 뭐가 있고 뭐 폐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걸 다 찾아가고 오징어 사면 오징어도 다 이제 해부를 해보고 이제 그래서 그런 저희 아이들이 해산물을 안 먹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가지고 그런지 해산물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이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이는 이제 그런 관찰력이 좀 있어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이제 버그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나가면 놀이 시간에 나가면 이제 땅 파고 있는 애들이 세 명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걔네들이 버그클럽이라고. 그래서 맨날 이제 무슨 돌만 들치면 있잖아요. 그 벌레들이. 근데 그런 거 막 잡아가지고 친구들 보여주고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나만 보여주지 말라고. 음, 그걸 또 이렇게 통에다 항상 해서 집에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버그 클럽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과학 놀이를 하고 관찰을 같이 했던 그런 게 학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그 정체성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조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그런 과학 놀이를 하면서. 네. 그런 게 있었죠. 그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책도 읽어보고 과학책도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도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꼭 내가 집에서 뭐 데이터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난다는 게 저한테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서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갖고 이제 문 닫고 들어가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재미과학자 협회 같은 활동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진 거고. 네, 음,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딴 게 아니고, 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시간만 버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것만 버티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시간도 생기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내가 이 경력에 있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의 랩소니맘의 그 원동력은 네, 그 시기였던 거죠. 그,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몇 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되게 어린 애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막 말 그 못하는 소통, 네, 애들. 말 못한, 그러니까 큰 애가 한 3살, 작은 음, 애는 진짜 서 있을 때부터 했죠. 걔는 그러니까 뭘 모를 때죠. 뭘 모를 때인데도 그냥 봤던 거고, 음, 그러니까 3살, 4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애들 임신했을 때 심장 소리 듣겠다고 그 심장 듣는 그 기계를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별걸 다 했네, 진짜. 근데 그거 갖고 자기들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고 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게 뭐 과학일 수도 있고 호기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 그냥 놀이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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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애들이 앉아서 그 점토를 갖고 놀 수 있고 연필을 잡을 수 있을 정도, 그 크레용 같은 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집중력에도 좋고. 물론 준비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띄우는 시간도 이벤트는 걸릴 것 같은데.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자기 그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 과학놀이를 띠으로 자기 생일 파티를 해달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집으로 8명을 초대를 해갖고 저는 일주일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막 그 가글도 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이 안 돼서 제가 준비한 과학놀이는 다 끝이 나고 나머지는 그냥 니들끼리 놀아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준비는 일주일을 했지만 1시간 만에 모든 게 다 동이 나더라고요. 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엄마라는 정체성과 과학자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되게 그냥 전통적으로는 결합되지 않는 두 단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합치시려고 했고 본인만의 어떤 방식을 찾아내신 게 되게 음. 근데 크리에이티브한. 전통적으로 합쳐지지 않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드러내고 싶었던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20년 만에 제가 박사할 때 석사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 누가 이런 얘기 해줬으면
이렇게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걸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대비하고 살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한 친구는 중간 아파서 휴직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던 경우도 있었고, 한 친구는 이제 투바디 프로블럼이라고 그러죠. 남편이랑 따로 살아야 되는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자기는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 이제 아빠랑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줬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네. 없잖아요, 사실. 네. 그죠? 그런 거를 저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과학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그러한 의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책에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런 투바디 프로블럼이나 그다음에 뭐 그 여성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살아가기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꼭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요즘에는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기에 여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원하는 거는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공부를 이만큼을 해서 이만큼까지 이뤘으니까 이거를 포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러한 여자가 일하는 것도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임신과 육아를 통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서 오는 또 불화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안 해줬을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주는 왜 사람들은 없었을까? 음, 그러니까 항상 롤모델이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가끔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이랑 같이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 나의 연구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아이를 연구실에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경력 초기에 많지 않아요. 음, 경력 초기라고 하면 포스닥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조교수 정도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는 실험실은 뭐 미국은 거의 없죠. 요즘에는 그 실험실 안전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쉽지 않고 그리고 포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힘들죠. 이제 눈치도 보이고. 그쵸. 음. 그러니까 그게 롤모델들이 보여주는 모든 게 다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내 경력을 같이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 멘토링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은 한국에 있고 본인이 이제 박사하기 위해서 미국에 와 있는 멘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생각이 있으면 일단 얼려라. 일단 음, 난자부터 얼려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멘토링에서는 상상 못하는 그런 토픽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왜냐면 우리의 생애 주기를 우리의 신체 주기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여성의 생애 주기를 신체 주기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언도 좀 하고 있고, 전 실제로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할까, 산부인과 전문의를 한번 모시고 음, 그런 생각도 한번 했어요. 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시기가 그냥 지나버리고 난임이 돼버리고 포기하게 돼버리고 뭐 이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고, 음,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언제 아이들을 데이케어에 보낼 수 있는지, 음, 언제까지,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어떠한 케어할 때 얼만큼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학부모, 저랑 같이 오셨던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하게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학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간 내에서 학부모들이 그 이메일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죠. 그 이메일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건데 그 아이들 양육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거를 서로 나누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멘토링에서 좀 쓰이고 그런 게 실제 지금 현재 과학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과학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음. 저는 고민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박사 학생일 때 음, 제 연구실에 거의 남학생밖에 없었는데 남자밖에 없었는데 그
석사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는 결국에 자기는 가정을 원한다. 가정을 갖는 삶을 원한다. 근데 저를 보고 저는 되게 연구실에 끝까지 오래 남아 있고 되게 해외에서 왔고 막 되게 막 여기에 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음. 커리어 오리엔티드 성취 오리엔티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보고서 아 나는 박사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맞나?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오히려 이 친구한테는 겁을 줬구나. 음, 근데 저는 또 저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제가 열심히 사는 게 맞잖아요. 음, 그래서 엄청 merit based 아카데믹 시스템에서 가정을 원하는 여성은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은 이 업계로 들어오지 않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스템을 갈아엎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별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본 사람은 박사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다양한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롤모델 한 사람이 아니고 10명의 레퍼런스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에서는. 음, 이렇게 살아가도 되고, 저렇게 살아가도 되고, 아이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내가 아카데미로 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뭐 정부기관으로 가서 조금 더 슬로우하게 가도 되고, 음,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양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그 조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한 사람만 보고 살다 보면, 내 길은 저 길인가 보다. 난 저렇게 못 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혹은 저희 후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에 보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가면 돼라고 부딪혔더니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다고 이야기한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여성과학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한국에서도 그런 여성과학 단체랑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왜 맨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도 남자들끼리 모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려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다양한 모습의 남성들이 보이잖아요. 많으니까. 근데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이는 게, 어, 단편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성공한 사람들만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학계에서 사라져버린 안 보이는 분들만 있다든지. 근데 이거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여성관 단체들이 일하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학계에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어,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누가 과학계로 들어오겠어요? 어떤 여성이 과학계로 들어와서 교수를 하려고 그러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아무리 제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엔 항상 남성들 이런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쓸 사람이 없다.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을 사람이 없다. 그만큼 너희들은 퀄리파이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층위에 계시고,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모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널리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젊은 부모들 이제 막 음. 말 못하는 아기를 키우는 그 음. 개개인의 여성들한테는 버텨라라는 응원이 최선의 응원이지만 뭔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시스템 바꾸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산후휴가도 있고, 뭐, 육아휴직도 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없었거든요. 산후유가도 없었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성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 그런 나라였다 보니까 법적으로 산후유가가 그 된 게 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들 낳을 때 제가 모아놓은 식리부, 그다음에 제 휴가 모아놓은 거, 그거를 다 모아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을 쉬고 또 2년을 모아가지고 또 이 둘째를 낳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후유가가 주어지긴 하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영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데이케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은 6주에서 7주부터 아이들을 맡기거든요. 근데 한국은 항상 할 수 없죠. 6주, 7주짜리 어떻게 맡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주에서 7주짜리를 데이케어 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돈이 들죠. 한국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돈이 들긴 하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보내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유스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조직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안전에 대한 게 최우선인 거예요. 저의 안전, 보스 입장에서는 저의 안전에 대한 게 최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화학약품도 많이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일을 분담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화학약품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이 쓴다든지 그러면 그 화학약품 쓰는 사람들은 제가 일하는 같은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보스가 해주는 역할은 그 안전성 먼저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던 일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가서 없는 그 3개월 동안에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자기가 입원했다든지 이거는 누구한테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서는 우리가 서로 분산을 해서 일을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그게 기본적으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되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마트 아랫사람을 둔 입장에서는 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이머전시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빼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시간을 뺀다고 해서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빼면 내 휴가를 쓴다든지 한두 시간을 아니면 혹은 내가 그 시간만큼 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채워넣는 경우는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9 to 5로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이 조직 문화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아이 때문에 빠지는 게 눈치 안 보고 빠질 수 있고, 어, 그런 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누가 임신을 했는데, 뭐, 일을 하나도 안 한다. 뭐, 그 일이 다 나한테 왔다. 뭐, 그런 댓글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골고루 나누고 그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음. 그래서 가끔 이제, 남자 교수님들이 자기는, 박사 때나 뭐 포닥 때 아이 낳는 거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조직 내에서의 실험실이라는 그 조직 내에서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걸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작은 실험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큰 조직까지 이어지면 그게 전체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하면서 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게 어, 제일 좋은 조직이 아닐까요? 요즘에는 특히 음. 한국에서는. 네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새롭게 느껴진 게 이게 양육하는 엄마한테만 도움이 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플 수 있고 그렇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이게 이렇게 유동적인 문화가 모두한테 결국은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라는 생각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네요. 응. 네, 맞아요. 저는 그거를
경력 단절이 항상 아이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밖에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멘토링을 했는데, 경력이 단절되신 분인데, 자기가 왜 경력이 단절됐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아프셨더라고요. 음, 부모님이 아프셔서 자기가 계속해서 좋아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돈을 벌어야 됐고, 부모를 케어를 해야 됐다는 그것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 단절됐을 때는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보지만 굉장히 많은 이유로 경력이 충분히 단절될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주어진다 그러면 모두에게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게요. 저는 이 전에 있었던 조직이 경쟁에서 앞서고 싶어 하는 그 연구소라서 그 매년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느냐에 대해 또 하고 음,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 문화 이런 것들 되게 사이드라인 세러사이드 하는 그런 음, 조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과학계에서 문화 개선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가 좀 아직 의문이긴 하네요. 어렵죠. 근데 실제로 NIH 펀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한국도 그런 걸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NIH 펀드를 주면, 자기 그 신변의 변화가 있을 때,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뭐, 와이프가 아이를 가졌으면 남편이 또 양육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에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어쨌든 연장을 해주면서, 어,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진 않는 거죠. 내가 연구비는 계속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IH에서 주는 펀드 같은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펀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노벨상 레벨이랑은 좀 틀리지만, 우리가 다 노벨상을 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어, 그 아카데미아의 이혼율이 높다는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안 나오잖아요. 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조교수에서 테뉴어로 가는 가운데서도 논문이나 펀드의 압박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주변에 보면. 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이나 뭐 연구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어, 남성인데 가정이 있는 교수. 음, 아카데미아에서. 그 다음이 이제 여성인데 싱글인 교수. 그 다음에 남성인데 싱글인 교수. 그 다음이 이제 여성이고 가정이 있는 교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혼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가정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아카데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도 딱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쟁에서는 힘들 수 있죠. 사실 그런 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항상 있다. 그 희생일 수도 있고, 그게 서포트일 수도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서포트를 돈으로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 돈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의 희생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조부모들이 요즘 많이 그런 일들 하시잖아요. 그런 서포트가 있거나,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조건 돈으로 메꿔라. 빚을 내서라도 돈으로 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네 경력이 끊기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시기를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특히 아카데미아에서는. 씁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음. 네.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저는 항상 랩순이맘이라는 레퍼런스가 있어서 멀리서지만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응원받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시간이 여력이 되시는 만큼 이 뭐 그 재미 한인 여성 과학 멘토링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으로 뭔가 많은 꿈나무 여성 과학인들한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력이 되는 만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어,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성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반짝이진 않지만 그 모습과 그 생활 속에서 다들 만족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삶을 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꿈을 꾸신다면 또 언젠가의 레퍼런스로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근무 시작하시는 건가요? 10시부터. 이제 근무는 오늘 6시부터 시작했죠. 아, 그럼 그래서 잠깐 이미 한바탕 돌려놓고, 네, 그러시군요. 아, 이미 하루가 일저녁에 네, 시작이 네, 된. 네. 네. 오늘 그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지구 어딘가에서 또 한 번 만나요.